상세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은데요. 사실 놀라운 부분은 공화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유타주의 상원의원 밋 롬니 의원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던 해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뛰었던 그는 전통 공화당에 매우 걸맞는 인물이다라는 평을 들어왔었는데요.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 의원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롬니 의원은 부정선거를 통해 선출되려는 행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걸고 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권력 남용 행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롬니가 나를 비방하는 에너지를 2012년 오바마와 경쟁할 때 썼다면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남았겠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롬니 의원을 공화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네요. 과연 롬니 의원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 역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을 할지 아니면 당론을 따르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할지 역사만이 알겠죠. 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만 4명이 추가가 되면서 2, 3차 감염 그리고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번째 확진자에 이어서 첫 번째 확진자가 오늘 저녁 퇴원을 했는데요. 그 의미를 좀 짚어보고 또 현재 정부의 방역 대응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두 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했고 또 오늘 첫 번째 확진자 퇴원을 했습니다. 6시에 퇴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은 지금 확실히 못했지만 어쨌든 퇴원할 것이고요. 총 2명의 환자가 퇴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확진자들 건강 상태 양호하고 퇴원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저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다행입니다. 확진자가 네네. 이렇게 두 번째 확진 나오셔서요. 네. 그리고 개별 지금 입원해 계신 기타 확진자분들의 상황은 네. 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의료 정보 역시 소상히 알려드릴 수도 없고 또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네. 다만 그 관련 의료기관의 전원에 의하면 굉장히 위중할 정도의 상황은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없다. 네. 현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확진자 보니까 아직은 퇴원했다는 소식까지는 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이긴 하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감염이 되면 폐 섬유화로 직결이 돼서 평생 동안 폐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돌곤 있는데 진실은 어떤 건가요? 예. 저는 부정확한 이야기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더라도 네네. 모든 이 폐 손상 질환, 특히 바이러스 감염된 포함해서 폐가 손상되는 폐 질환을 알았을 경우에는 폐섬유화증이 일반적으로 다 생깁니다. 네. 예를 들어 메르스 사태 때에서도 중증 폐질환을 앓았던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회복되고 나서 폐에 이 폐섬유화증 같은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서 폐섬유화증이 굉장히 더 많이 생기거나 더 악화된다라는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까지 보고된 바는 없고요. 네. 또 그런 폐섬유화증은 설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았다 하더라도 모두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이 폐렴도 모두 다 폐렴을 앓았다 해서 모두 폐섬유화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 중증의 폐질환을 앓아서 폐 손상이 많이 되고 난 이 회복될 때 생깁니다.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4명 새로 이제 확진자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2차, 3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까지 우리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또 이걸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네. 오늘 오후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양미 차관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 언급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러한 우려를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은 지금까지의 감염관리 예방 방식보다는 보다 큰 차원에서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확진자에 접촉한 사람 위주로 해서 가는 시스템이었으면 이건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가야 됩니다만 그러한 좁은 이 앞에 이 확진자 위주에서 보다는 지역사회 전체를 감시하고 지역사회 전체에서 감염 의심자나 또 감염이 추정되는 분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감염망 운영하는 그런 오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를 해서 우리 앞으로 생길 그런 이 지역사회 감염의 차단의 이 대비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확진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훨씬 더 확장을 해서 지역사회 전체를 좀 감시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오픈 시스템을 지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확진자 위주에서 이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넘어서서 중에 가고 넘어서 추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금지가 돼 있는데 중국 전체로 이걸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어떤 분께서는 이미 늦었다. 뭐 그래봤자 어차피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제3국에서도 오신 분들이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지금 그 두 가지 입장을 주장을 논박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해외 유입 감염병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해외 유입 감염병이 이제 플러스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면은 추가적으로 국내 감염병으로 이제 확산돼가는 두 가지 특성이 지금 다 갖고 있는 거라서 해외 유입 감염병의 가장 기본 원칙은 당연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규 환자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새로 발생한 환자가 추가로 국내에 전파되는 걸 막는 것 두 가지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낫고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가 이거 주적해도 하나는 안 해도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처럼 제3국을 통하든 또 향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보다도 중국에서 환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이런 유입 환자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한 조치나 중단 조치 같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동시에 국내 환자에 대한 관리 두 가지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쪽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이런 감염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 가지 다 하기 어려우면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더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환자분이 우리나라에 한 2명이고 그리고 그분한테 2차, 3차 중국 환자로부터의 2차, 3차 감염이 적으니까 그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좀 판단하기 아직은 좀 어렵고요. 그 이유는 아직 그동안 중국에서 입국하셨던 분의 환자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입국했다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걸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현재 2차 중국인으로부터의 환자로부터 2차, 3차 감염이 없으니까 이번 아직 그런 거는 정책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아직은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정부 방역 체계 지금 현재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이것이다. 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실무적이고 테크니컬한 이슈는 많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시점에서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되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방역 관리 체계, 예방 관리 체계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개편과 관리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좀
다각적인 좀 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역학조사라든지 관리 방법이라든지 격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지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 개발을 해서 더욱 화제를 모았는데요. 코로나 맵 개발자인 이동훈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맵을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 코로나 맵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코로나 맵은요, 이제 그 확진자들의 그런 이동 경로를 이제 지도 위에 표시해줘서 자신이 혹시 갔던 위치나 그런 곳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처음 이 사이트가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접속하려고 해갖고 폭주되는 바람에 서버가 닫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지 혹시 기록이 있나요? 네, 지금 시간 기준으로 지금 1000만 조회수가 지금 넘어서 네, 지금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네. 1000만? 네, 1000만 회가 지금 넘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줄 아셨어요? 저도 아예 생각을 아예 못했었고 사실 아직도 약간 얼떨떨한 상태라서 처음에 이제 배포를 했을 때는 친구들끼리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파급이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 짐작은 가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나 아무래도 그런 관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많은 사이트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도 위에 표시함으로써 내가 이제 갔던 이제 이동 경로와 같이 이제 맞물려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파급력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약간 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한눈에 지도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청취자분이 멋진 청년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네,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잖아요. 대학교에.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친구들하고 그냥 공유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화제가 돼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혼자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현재 혼자서 지금 데이터 선별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서버 비용도 혼자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럼 사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접속자 수를 너무 많으면은 이게 또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사비로 처음에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후원을 하고 싶다고 메일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랑 AWS라는 그 회사에서 지금 그 지원을 받아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이제 맵을 만들 때 활용해야 되는 어떤 정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확진자들이 어디를 갔었다 이런 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세요? 질병관리본부로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제일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가져오고 있고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지 못해주는 그런 속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뉴스를 한번 훑어보면서 모두 같은 그런 팩트들을 말하고 있으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게 모든 거를 다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늦고 사실은 나오는 게 이게 아무래도 개인 정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춰가면서 감춘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가려야 될 거는 이제 가려갖고 내보내기 때문에. 이게 제보 같은 것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네. 이제 이메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첨부 파일을 통해서 같이 이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제보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거는 맞는 거다, 이거는 틀린 거다, 이거를 구분하는 과정도 상당히 좀 품이 들어갈 것 같아요. 크로스 체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기사 제보가 하나 들어왔을 때 관련된 기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기사 빼고 다른 기사들도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또 맞는지 이런 거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체킹을 하면서 그 데이터의 사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더라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맞습니다. 체크를 하신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그래도 최대한 좀 뿌듯하게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애초에 목표했었던 게 확진자가 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지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거의 하루 종일 이거 업데이트 하시고 체크하시고 하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이동 관련해서도 계속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킹하느라 아무래도 좀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 맵 활용을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니신 거군요, 이 코로나 맵이. 코로나 맵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 관련해서 개발 같은 거는 평소에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 맵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뭐 개발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후에 뭐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신지 또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기획을 세우는 거에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도 관련된 거가 사람들한테 그런 이익을 줄 수 있고 이득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고 아무래도 그쪽 관련해서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신데 학교가 개강이 연기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개강이 연기가 됐어서 다른 학교들도 지금 많이 개강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로 이제 경희대학교가 이름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개강 연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또 다른 청취자분이 지금 막 찾아보셨대요. 방송을 듣고 한눈에 쭉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문자로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 맵, 화제를 모은 코로나 맵의 개발자이시죠. 이동훈,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 이동훈 개발자 연결을 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승무원들과 함께 우한 교민 전세기에 탑승했던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현재 자가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회장의 반대편에 있는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손을 잡았습니다.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것 같은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우리 이 얘기하기 전에요. 테슬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세상 저 세상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막 진짜 이 세상에 없는 흥이 넘치는 그런 경우를 저 세상 텐션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테슬라에 붙은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 별명이 저세상 주식이에요. 저세상 주식. 뭐 연초 이후에 100%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따블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잘 보면은 또 묘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또 확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에서 이제 거의 17%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미국 증시에 그동안 최근 한 3개월, 4개월간 공매도라고 하죠. 공매도. 향후 주가가 떨어질 거다. 그것도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미리 팔아놓는 그런 기법입니다. 공매도 1, 2위가 어디였냐면 애플하고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를 친 세력은 애플과 테슬라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고 본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 뭐 앞으로 전기차가 유명하지만 현 주가는 너무나 높다. 네. 애플 역시도 뭐 잘 나가는 주식이기는 하나 너무 과하게 좀 올라갔다라고 네. 해서 공매도 1, 2위 물량이었었는데요. 확 올랐잖아요, 둘 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나 포착해야 되냐면 이 공매도가 가장 두려운 것은 떨어질 것을 보다도 훨씬 더 강한 매수세가 올라와서 계속해서 주가를 밀어 올려 버리면 자기네도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그럴 경우에 공매도를 풀어버리면서 자기가 팔았던 주식을 되삽니다. 되산다. 이걸 이제 숏 커버링이다, 뭐 숏 커버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진짜 세계 한 단 한 단 헤지 펀드들은 공매도로 들어갔는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이거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플을 최고치로 밀어버리면서 그러니까요. 애플의 공매도 세력을 다 죽이고 숏 커버를 하고 테슬라에 또 다 붙은 것들을 어제 그제까지 그제는 한 20% 올랐나요? 네. 하고 우한 여기 신종 코로나 네네. 바이러스 퍼졌을 때도 테슬라 10%가 올랐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완연하게 공매도들이 다 물러났는데 왜 제가 여기서부터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쭉 강한 매수세가 붙어서 주가를 네네. 올렸잖아요.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팔겠죠. 예, 그러니까 그 눈치 게임이 지금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이게 또 트럼프와 미국 증시와도 연계를 좀 하면 네. 약간 딴 얘기긴 한데 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누가 봐도 트럼프의 완승이잖아요. 그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 봐도 네. 아 진짜 민주당 진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하는 방식이 그게 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첫 판에 그렇게 흥을 깨버리니까 근데 저는 무슨 말을 좀 많이 기억하냐면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 네. 또 이 헤지펀드의 대부, 네. 예, 뭐 영국의 중앙 영란은행에 무릎을 꿇린 공매도로 예, 그런 조지 소로스가 3월에 미 대선이 있다면은 트럼프는 100%다. 네. 11월은 시간이 이제 좀 너무 거죠. 길다. 예, 라는 건데 지금 주가가 최고치거든요. 사상 최고치에 애플, 테슬라 막 거침없이 지금 다 네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안티 트럼프들은 분명히 공격을 우회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한 경제 문제도 굉장히 큰 가운데 미국 증시만 나홀로 승승장구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역설적인 네. 구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 증시의 흐름도 저는 긴장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네.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사실은 두려운 거잖아요. 예.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승리는 주가 상승 이런 공식으로 좀 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고는 있는데. 네. 사실 뭐 샌더스가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월스트리트는 망했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럴지 뭐 모르겠지만. 망했다기보다 싫죠. 네. 그래서 샌더스나 워런이 뜨면은 이 주가가 좀 빠져요, 사실. 네. 좀 그런 부분 분명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식인데 네. 트럼프가 현재 압승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빨리 올랐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2월이다. 네, 11월까지는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네, 미국 주식시장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네, 대한항공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네.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또 피해를 입는 게 항공업계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지만 뭐 LCC, 저가항공 이쪽은 정말 피해가 클 것 같은데 네. 이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는 거는 맞죠. 맞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이미 이제 구조조정에 돌입을 했고요. 이 신종 코로나 이슈 없더라도 작년 4분기에 뭐 대형 항공사들 다 적자입니다. 영업이 적자인 거고 그만큼 힘든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설상가상 신종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군요. 예, 이제 그나마 좀 항공업계 호재는 유가가 폭락하면서 그건 이제 비용 감소로 항공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대한항공과 연계가 깊은 한진 가문의 남매 그 장녀와 장남의 이제 대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경영권 다툼인 거죠. 네. 편은 완전히 끝났다. 편 먹기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한 게 그 어머니 이명희 여사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조현아 부사장 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편이라기보다 이 조원태 회장하고 싸웠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전도 아니죠. 12월 25일 얼마 전에 네. 뭐 크리스마스 악몽 뭐 그렇게 해서 뭐 헤드라인도 뭐 나오고요. 한진의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은태 회장이 정기 인사 때 우리가 속칭 누굴 라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전 조현아 부사장 사장 라인을 다 이제 뭐 어떻게 됐다. 이건 본인이 그렇게 세간에서 비춰진 거죠. 네네. 그렇게 보고 막 조현아 장가 막 하니까 이제 집으로 불려들어서 어머니가 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다가 막 이제 싸움이 나고 뭐 그러다가 공동 사과문을 나왔으니까 이것만 보면은 네. 어머니는 조현아 부사장 편인가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최후 편가름을 보면은요. 일단은 어머니인 이명희 네. 고문 그리고 막내딸이죠. 조현민 전무가 모두 조원태 회장 쪽으로 갔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명분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현아 전 분사장이 누구랑 손을 잡았느냐. 네. 강성구 펀드로 알려진 KCGI 그리고 갑자기 반도건설, 그러니까 지분을 막 확대한 반도건설 쪽과 따로 만나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는 이슈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이명희 씨가 보기에는 왜 외부인을 끌어들이냐라는 아마 이거 제 추론입니다. 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게 잘 보면은요. 실은 우리의 그 오너들이 아직까지 재벌 구조는 오너가 최대 뭐 주주이자 뭐 경영까지 하잖아요. 네네. 아직 경영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황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조현아 씨가 제시한 이슈는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들어오겠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어머니인 이명희 씨와 조현민 씨를 이쪽 남을 누구를 어떻게 믿고 조원태 회장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지분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건 어쨌든 뭐 꼭 이렇게 된다는 것보다는 나눠보면 조은태 회장 쪽에 이명희 고문 또 조현민 전무 델타항공 카카오 뭐 델타항공 카카오가 꼭 이쪽 편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현재 경영진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손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손을 들어주냐 3월 말에 있을 정기총회 주총회 네. 거기에 이제 이 조은태 회장의 연임 사내이사 연임 이슈가 들어올 때 찬성표를 할까라는 겁니다. 그쪽 지분이 33.45%. 네. 반면에 반대 조현아 전 부회장 쪽에서는 조현아 씨 지분, KCGI 지분, 반도그룹 이래서 이게 31.98. 거의 한 1% 포인트쯤. 33 대 박빙인데? 32로 이제 딱 나눠서 박빙이고 이제 캐스팅 보트는 누구냐? 한 30%의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 그리고 4.11%의 국민연금. 이 체제로 이제 3월 말까지 정말 이제 서로의 피 튀기는 경쟁이 나올 겁니다. 아마. 아 그렇군요. 어느 쪽이 우세하라고 보세요? 지금요? 네. 아니 뭐 우리가 11월까지 기다리는 대선도 아니고 이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는 전 모를 일입니다. 일단은 그래요?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 유리하겠죠. 4%가 그렇죠. 이건 정말 네. 큰 건데 국민연금이 글쎄요. 제가 좀 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또 그 한진칼의 내일 또 주식시장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건 뭘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약간 국민연금이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스튜어디십 코드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서 이 경영계에서는 왜 국민연금이 민간 영역에 개입하느냐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스튜어디십 코드가 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수탁자 의무라고 해서요. 네. 국민연금이라는 돈은 실은 국민연금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쵸. 내고 있고. 국민 거죠. 네. 네. 우리 유진 박사도 내고 있고요. 많이 네. 내요. 그러니까 몰랐어. 국민연금은 뭐냐? 수탁자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돈 받은 거를 운영한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라. 저럴 땐 세세하게 조항을 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걸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연금도 네. 이제 그걸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까 이것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말이 어렵고 이 30%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성향이 좀 다릅니다. 어떤 개인 투자자는 정말 한진그룹이 잘 되기를 뭐 바라는 분들도 있겠고요. 네. 또 어떤 투자자는 빨리 단기적으로 한 15% 20% 올랐으면 좋겠다. 배당 받고 뭐 팔고 떠나겠다. 네. 주가 차익이죠. 네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30%도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조은태 회장 어디로 갈릴지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좀 뉴스 하나만 또 전해드리면은 네. 그 사내 이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조은태 회장이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자가격리. 맞습니다. 그 우한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화상 컨퍼런스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뭐 산의 뭐 지배구조 투명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종로구에 있는 그 송현동 부지를 매각한다. 또 인천의 왕산 레저, 왕산 마리나를 매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 대단한가 얘기를 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거기가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이 있어요.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존에 이제 한진에서 경영했을 때 호텔 네트워크, 호텔과 레저 담당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호텔, 7성급 호텔을 지려고 계속했던 곳이었었고 왕산 마리나는 왕산 레저 시설이라고 해서 이건 또 레저와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곳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은 선전포고죠. 조현아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겠어. 뭐 이런 건가요? 그 이상이죠.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제. 여기 끝났다.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돼서 한 이거 팔면 7천억, 5천억, 6천억? 그 땅 완전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종로라고 하시니까 어디예요? 송현동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하여간 보시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거기가 굉장히 비싼 땅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호텔을 포기한 거죠, 이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전면적인 선전포고고 이 돈으로 해서 뭐 재무구조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이번 주 내에 이쪽 편, 즉 조현아 전 부사장도 무슨 카드를 분명히 또 내놓는다.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 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우한으로 가는 전세기 함께 갔던 거 그 자체, 그리고 대한항공 측에서 전세기를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칭찬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봐가면서 한 거니까,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어필하려는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했겠네요.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좋게 글쎄요. 보잖아요. 그거야 뭐 속마음이 알 수 없지만은 그런 행보도 하나하나도 다 3월 말 주총의 표세 계산에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이미지가 사실 좋아지는 거잖아요. 회사에.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랑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경영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지금 33과 31.98은 완전 픽스가 돼 있고 나머지들의 표들이 어디로 가냐에 관건이 달렸기 때문에 또 우리 김지훈 박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맞는 겁니다. 확인은 안 해주고 그냥 네가 혼자서 책임져라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있겠죠. 지금 하나하나 행보들은 다 거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렇게 싸움은 결국 M&A가 붙어서 서로 더 지분을 막 더 갖고 오려는 그런 매집 경쟁이 붙어서 주가가 이제 튀어오르는 건데 과연 이번 이슈가 그렇게 막 서로 그러니까 조은태 회장이 돈을 더 들여가지고 지분을 더 확보하려고 막 주식을 사들이려는 이슈일까 하고 주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시나리오별로. 제가 이제 따로 만나면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투자와는 또 다른 것이다. 이 주식 투자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접근하시는 거. 그러니까 투자 유의하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국민연금 얘기를 아까 하셔갖고 생각이 났던 게 작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 조양호 회장이 사실은 이제 연임에 실패했었잖아요. 거기서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형 집행 관련한 그런 재판 중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찬성 반대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조은태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이제 4.12%가 가진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든 중립을 하든 이제 반대를 하든 명분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조은태 회장이 현재 큰 흠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반대로 하려면 뭐였다는 그 명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은태 회장 측에서는 명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행동과 명분을 같이 쌓아가는 과정이 있죠. 그게 필요하죠. 그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행동이라든지 명분 같은 게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나타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전자투표제를 도입을 한다 얘기 마지막으로 이게 뭔가요? 지금 강성구 파운드에서 전자투표제를 막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 상법에는 전자투표제를 하라고 돼 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전자투표가 다 있으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하죠. 네. 주총장에서 누구한테 위임 안 해도 되고 거기에 안 해도 전자투표로 띡띡띡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전자투표제가 도입이 되기는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모든 주총에 다 전자투표제를 하는 건 아니고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인가요? 오늘도 계속했는데 한진칼도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해라.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죠. 이쪽 편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 쪽에서는 전자투표제를 하면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편을 들 것이다. 즉 조은태 회장의 연임에 반대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자투표제가 또 이슈가 됐었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남의 얘기라서 이렇게 했는데 참 남매간에 네, 아까 이 세상 저 세상 얘기했었는데 정말 저 세상 얘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중요한 국적기. 네, 그렇죠. 근데 내용 자체라든지 오가는 금액의 얘기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저 세상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국적기이고 또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안전 나아가서 올해 한국 경제에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강사님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께서 주제를 가지고 오시는 날인데요. 저는 또 법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다 보니까 이거 법 얘기 할 수 있는 법이긴 한데 자,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한국당 어제 창당했죠. 정당법 위반인지 아닌지 그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모두 고발했잖아요.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보시면요, 정당법 42조를 위반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당이 결성해서 입당과 탈당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걸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이건데 이 같은 정당법 54조가 쌍인데요. 입당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니 법 얘기하시는데 왜 끼어드셔갖고 우리 평론가님이 이거 박지훈 변호사님 딱 말하려고 기다리는데 검색해 왔어요. 검색해 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변호사 앞에서 좀 아는 척하려고 검색을 해봤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정의당도 같은 것으로 고발했는데 정의당의 설명이 조금 소상합니다.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한성교 의원에게 연락을 지난 2일에 해서 탈당하시오. 미래한국당에 입당하시오. 당대표를 맡으시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강제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하명이다. 저는 하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정당 구성을 규정한 정당법에 위반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중당적을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한국당 구성원의 다수가 자유한국당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창당 자금이 자유한국당의 직원들로부터 나왔다. 그럼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에 저촉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방해다. 또 이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다 이제 여건은 봤어요. 우리 법조인 의견 이제 들어보죠.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가요? 했다 해가지고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고발은 했는데. 고발은 이제 아마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어쩌면 이런 어떤 선거법 개정에 주도했던 정당들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일단 했는데 일단 정당법 부분도 그렇고 뭐 공무방해죄라든지 업무방해죄라든지 성립은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입증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입증 부분인데 방해가 됐냐 부분하고 아니면 의사 결정을 뭐 침해했다고 하면 아닌 증거들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예컨대 그거를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한성교 대표가 그렇게 하면 입증 형사처벌하는 거하고 이제 좀 나쁜 사람이다 이 강호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정당법 위반에서 형사처벌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법에 반할 만한 소재가 있는 거를 다 가지고 놨는데 그거를 이제 엮어서 이제
범죄로 만들기에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 특히 선거가 코앞에 있거든요. 그 전까지 되기는 더 어려워요. 한성규 의원 입장에서 내가 그냥 가고 싶어 갔어요 하면 그냥 당연히 끝나는 명령 받은 거 없다. 제가 뭐 황교안 대표 뭔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정당 위반 소지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금 같은 부분은 조사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상합니다. 그 창당대회 뭐 하는 거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자유만 쫙 빼가지고 이렇게 미래 뭐 포스트 붙여놓고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 쓰는 거 같이 보이는데 그것도 소명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자금이 분리하고 있다라고 회계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면 처벌하기는 좀 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의 의견은 뭐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처벌하기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거 하고 처벌 문제하고 또 선거가 또 코앞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법조인의 엄격함은 존중하면서도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시면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 어디가 선관위가 그 얘기도 있었죠. 사실은 이름이 들어가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총선 코앞인데 이 새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데 이 당명은 쓸 수 없습니다라고 불허한단 말이에요. 일단 사람 이름이고요. 안철수가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잠깐만 왜요? 그러니까 이름을 써가지고 그 대표할 수는 뭐 친박연대 이런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좀 덜한데 안철수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사람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당명을 만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 유래는 하지 말라고 한 거. 전 다르게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녹색당이 우리나라에선 원외 정당으로 아주 급진적인 정당으로 분류가 되지만 지금 이 독일에서는 이미 79년에 집권을 했던 정당이고 낡은 정당이 됐어요. 지금 유럽을 휩쓰는 정당은 해적당이에요. 해적당. 온라인 정당. 해적당은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적당 선관위가 이름 받을까요?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유래하고는 다른 거고 당명이 지금 제가 보기엔 선관위가 어떤 당은 이러한 개인의 이름을 당의 명칭으로 쓸 수 없습니다. 불허하는 마당에 저는 이게 이 재판으로 가면 변호사인 박지훈 변호사 말씀이 옳을지 모르지만 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 이 불법 합법 경계에서 지금 이 미래한국당은 뭐냐면 저는 다른 소수당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골목 상권의 침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거법 개정안의 개악으로 보면서 그 틈새로 우리가 공략하는 거야. 근데 그 틈새를 공략하는데 이익은 우리가 취해요. 거대 야당이. 이거는 시장 질서 교란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정치 시장으로 본다면 선거가 정치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작은 업체도 띄우고 큰 업체도 띄우고 중간 업체도 띄우고 그러면 이제 대자보는 위성정당, 위성기업 막 만들어서 시장을 사실은 기업을 분할했지만 시장을 독과점으로 가도 괜찮은 거냐. 이건 불공정 거래 행위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제가 정치 시장에서는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죄송해요. 괜히 제가 박지훈 선수한테 적게 신문. 저는 이제 그거를 하는 걸 뭐 찬성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국회법, 선거법 바꾼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는데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정당 설립은 상당히 자유롭게 하는 게 우리 헌법적 가치고기도 하고요. 정당 뽑으면 반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래한국당 뭐 이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름 살짝 더 바꿔서 아마 자유한국당은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비례한국당이었다가 비례한국당 안 된다니까 미래로 바꾸고 이름 비읍이나 미음이 비슷하니까 그래 만든 건데 일단 어쨌든 이거를 끝까지 막기에는 저는 어렵다. 다만 이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영일 평론 얘기했지만 자금이 혼용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막 의원 꿔주기 같은 걸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그건 또 다른 어떤 정당법 위반 소지가 돼서 문제가 되더라도 창당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안철수 신당도 이름 바꾸면은 그러면은 할 수는 있겠네요. 뭘로 바꿀까요? 뭐 글쎄요. 또 좀 제사 이런 거 해야 되나? 그 좋아하는 뭐 새정치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 되면 번호가 몇십 번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철수 이름을 넣은 게 뭐 하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고 뒤로 가더라도 비례를 받으려면 안철수라는 거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정당 이름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정당 이름을 하도 많이 우리가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정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뭐 지금 안 썼던 이름 찾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게 오늘 화제가 자, 이 자유한국당이 3년 만에 간판 내리고 새 간판을 달겠다. 오늘 당명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혁통위에서는 자, 보수 통합이 중요하니 통합신당 또는 보수 통합신당으로 가자라는 아닌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또 공모를 했어요. 근데 보수, 통합, 뭐 신당 이런 표현들이 가치를 담고 있진 못하다. 그러니까 통합의 기술적인 이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한 내용으로는 자유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또는 이 행복이 들어가야 한다. 정치의 궁극은 국민의 행복 아니냐. 이래서 그럼 지금 뭐 보수 행복 통합당이 되려는지 지금 결정을 못했는데 이게 당명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 또 국민들에게 딱 붙어야 되잖아요. 눈 귀에 딱 들어와야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미래한국당이 뜨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생겨요. 좋아요. 지금 정당법 해석은 박지원 변호사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기호를 위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에드벌룬 효과라 1차로 현역 의원 5명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5명 가서는 기호가 그래도 후순위예요. 그럼 어느 정도 제1당 129석 민주당 1당 이 자유한국당 다 합쳐도 108석 이걸 띄어야 되죠. 불출마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을 띄어서 비례정당, 위성정당으로 보내면 한 20명 이상은 돼야 바른미래당이 곧 쪼개지겠지만 현재로는 간신히 20석, 10석 이찬열 의원이 탈당했으니까 현재 19석 우르르 와야 될 거예요. 그럼 적어도 10석 이상을 가야 기호 3번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의원 꺼주기 아니냐 문제가 또 생기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 여러분 지역구 의원은 우리 후보를 찍어주시고 보수통합신당 찍어주시고 하면 안 되죠. 이 정당 지지는 미래한국당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끝나잖아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유권자를 믿을까? 이분들이 알아서 전략투표에 응해줄 거라고 믿을까요?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은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밀고 나갈 것이다. 선거라는 거는 또 전쟁이잖아요. 또 이겨야 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또 정의당 입장에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했을 때 막을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 보겠지만 끝까지 선거에 임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1156님이 안랩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안랩당. 좋네. 안랩 돼요? 아니 그거 안 되지. 기업 이름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안랩 뭐 이런 좀 안랩부 안러브당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만들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어제 미래한국당 창당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언론에서 뭐 난장판이었다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미래당이 있어요. 원외정당이지만 미래당은 이 진보정당이에요. 소수지본정당. 미래당 당원이 와서 이거는 가짜 정당이다. 그리고 결국은 미래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고 사실 바른미래당도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안철수계 의원들의. 그런데 이게 미래한국당이라고 미래 썼는데 미래를 쓴 이유를 언론이 다 보도했는데 비례한국당 못 쓰게 하니까 발음 비슷한 미래한국당이 된 거잖아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뜻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항의하러 와서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끌려 나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폭행 행사다라고 오늘 문제 제기가 됐어요. 난장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한숨 쉬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제가 자꾸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의회의 산물로 선거법을 바꿨으면 그럼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못하게 막든지 해야 되는데 빠져 있다가 뒤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난장판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또 뭐 주목받았다고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당 중에는. 근데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사실 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민의가 이상하게 반영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잠깐 표현들을 하셨지만은 이제 앞으로 사실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은 많아 보여요. 어쨌든 간에. 네, 미래한국당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미래든 안 미래든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합당하겠죠. 그런 절차를 국민들이 이제 볼 거고 그 유권자들이 이제 그 선택이 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는 그 박지원 변호사 말씀에 공감인데 약간 전 정치적으로는 달라요. 이 정치는 이 법적으로는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도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윤리예요. 민주당이 왜 뭐 정봉주 전 의원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김의겸 전 대변인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 없죠. 네. 그런데 윤리적 문제 때문에 아니 청와대의 이불 역할을 했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왜 반하는 행동을 했어. 네. 위법하진 않으나 이런 것 때문에 다 걷어낸다고요. 윤리까지도 검증하는 게 정치예요. 어찌 보면. 지금은 막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근데 유권자 중에 일부는 강하게 반문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잘 돼야 된다. 이 전략 투표에 응할 분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네. 유의미한 득표할 거라고 봐요. 오늘 보도 보면 이론적으로는 26석까지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론적 교섭단체 지위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이론적 최대치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네. 10석에서 15석 정도를 얻을 것 같다. 그럼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합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의도가 네. 한선교 대표가 전권을 쥐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미래한국당의 비례서열 지역구로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서열은 친박계로 장식될 것이다. 그럼 이들이 당선돼서 결국 네. 다시 합당할 때 보수 통합을 이야기하고 유승민계가 합류한 통합신당에 어떤 역할이 될까? 또다시 내부에서 개파 문제를 네, 골치 아파진다. 그 부분은 뭐 나중 얘기니까 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끝.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1타 강사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네, 미래한국당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스티나님, 카페모카롤님, 소연아빠님 그리고 공돌이님까지 네, 매일매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